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이번 주 좋아요. 이래야죠. 아주 안정적인 출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올바르게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또 2,500선까지 딱 넘겨가면서 그렇죠. 마무리 지니까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한 번에 크게 치고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불안한 상승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길게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지면서 따뜻한 연말 또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균형감 있게 세상을 봐야겠지만 사실은 내년쯤 됐을 때 한 2,800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으니까 네. 이 좋은 분위기를 이제 연말이고 쫙 이어봐서 산타랠리, 까치랠리 이어가가지고 큰 그림이 좀 계속 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하게 안정적인 빨간불 만들어주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투자자본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조금은 살아나는 건지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2시간 꽉 채워지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초반에 지금 바로 또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거 좀 시간을 좀 더 드리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미리 좀 받아놓은 종목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건설주,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전 이거 보자마자 광주가 먼저 떠올랐는데. 그렇죠, 맞아요. 자, 623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네. 사신 가격이 딱 21,100원입니다. 21,100원? 21,100원. 그리고 22%를 담으셨는데 네. 어쨌든 좀 크게 손실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 보고 좀 살아나나 싶은데 아직까지 매수가까지 가려면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랑 타이밍을 보니까 그때 광주 사고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고는 단기 악재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뚝 떨어졌을 때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넘도록 거의 2년 가까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최근에 건설주 전체적으로 조금은 바람이 들어오면서 HD 현대산업개발도 5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10,000원 깨고 내려갔던 주가가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면서 14,740원까지 오늘도 좋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님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방치 중인데 최근에 이 상승 중인 이유가 궁금하고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건설주 쉽지 않다. 좀 이런 생각 들고 오늘 또 랭킹쇼 때도 그 GS건설, 자이 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잘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박준영 운용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키워드 잡아주신다면요? 예,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 거봐요.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아직 설익은 감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약간 쉬워 보이진 타이밍적으로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운용님께서는 영업 환경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예, 뭐 최근에 건설주가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고금리로 인한 영업 환경이 가장 지금 안 좋은 쪽은 여전히 건설 업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터지고 악재가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지금 골마가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지금 올해부터 지속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바로 부도가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죠. 연차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지는 1년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금리로 인한 후유증은 내년도 상반기 3월 달 정도 전후에서 특히 코스닥 기업의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적자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 기업들이 저는 급증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내년 3월에. 예, 내년 3월 정도 전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은 특히 뭐 건설업황 자체도 여전히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는 관점에서 비우호적인 환경을 가장 키워드로 잡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이제 가운데 내년도에 올해는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업 환경 사고 이후로 영업 정지당한 부분 때문에 많이 유축이 좀 됐는데 내년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광운대 쪽에 한 4조 한 5천억 규모의 역세권 개발이 착공이 된다는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회사 강점 자체가 자체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강점입니다. 자체 사업이 뭐예요? 자체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건설회사들이 미리 땅을 싸게 사놓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마진이 높습니다. 본인 짓는 건물을 거군요. 짓는 거예요. 예, 그렇죠. 땅을 싸게 사놓으면 대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이익도 증가 좀 되고 그런 게 있군요. 이익이 상당히 좀 높아요. 일반 재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따지면 자체 이 회사가 땅을 사놓은 게 그 장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값만 1조 한 2천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출로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게 되면 약 15조 원 정도의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더 규모의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지금 연간 단위 매출액 단위가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 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는 적어요. 근데 수주 잔고 자체는 외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받아놓은 것만 잡히기 때문에 자체 개발과 관련된 수주 잔고는 안 잡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회사 수장고를 보게 되면 부진한데 대신 자체 개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자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분양이 된다 한다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부분도 아마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이 좀 된다 한다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만 여전히 부동산업황 자체가 건설업황 자체가 실적은 아직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쉽지는 않다.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 연간 추정 실적을 제가 좀 표로 좀 준비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좀 나왔어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영양권 때문에 적자가 좀 났지만은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양호하게 나왔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약간 워낙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실적 자체가 이번 분기는 좀 쇼킹하게 좀 나왔고 대우건설도 상대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PER 단위로 일부 GS건설 적자 나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6, 7배 된 수준 정도 주가가 쌉니다. 특히 그렇군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PBR 지표 자체도 0.3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싸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아직 안 끝나갔다는 그 자체를 제가 근거로 제시하고 싶은 거 있어요. 건설업체는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실적 자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설회사 자체는 회계 조작이 가장 심하게 전개된 것 자체가 건설업 쪽이에요. 이게 회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엄청난 상태에서 부도난 기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게 건설업종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안 좋은 국면 쪽에서는 매출 채권과 그다음에 PF 잔고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 PF 잔고를 매출 채권 잔고를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연말 기준과 2020년 말과 그다음 현재 3분기 말 기준에서 얼마만큼 매출 채권이 늘어났냐. 참고로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부실이 많이 결정이 좀 되거든요.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 미수금 플러스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 미수금입니다. 건설회사는 회계는 공정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딱 완공이 되면 일단 매출액이 잡혀요. 이익으로 잡힙니다. 근데 돈이 아파트 분양 수익이 안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꽉꽉 차야 되는데. 그렇죠. 공사를 되면 해놓고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이익을 반영을 해요. 그게 이제 매출 채권으로 잡혀져 있어요. 실제로 이익은 잡아놨는데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그리고 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다 마이너스네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중요해요. 이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건설을 예를 든다 한다면 2022년도 말에 7조 8천억의 매출 채권이 이번에 급증했습니다. 10조 원이 넘어섰거든요.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으면 매출 채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매출액 대비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그게 10조 원 정도가 최악의 경우 부실로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겠지만. 근데 비율이 매출액 대비해서 37%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어디죠? 맨 아래쪽에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네요. 매출 채권이
2022년도 말 1조 4천억인데 지금 1조 7천억이니까 매출액은 4조 원인데 가장 많아요. 비율 자체가 대체적으로 2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가장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설사가 DLENC 대림 산업이지 않습니까? 대림 산업은 19%밖에 안 돼요. 대림 산업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매출 채권이 많으면요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예.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익을 많이 냈다가 작년도에 돈을 받을 것으로 이익을 계산했는데 못 받았다. 네, 그럼 거기 손실도 처리해 버립니다. 이번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게 나왔던 것도 매출 채권을 좀 손실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보시게 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만 매출 채권이 이번 그 3분기에 줄어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부실이 속으로 골마갈 가능성이 커요. 건설회사들이 일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를 할 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특징 자체가 이런 재무 분석을 안 합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 때부터 주가가 떴는데 뭐 중고사 쪽에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뭐 부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얘기를 많이 계산했더라고요.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매출 채권을 본다 한다면 아직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 부분 자체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 그리고 지금 숫자를 오히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아직은 설익은 감자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21년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문가 데뷔하고 나서 상당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시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패러다임에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의 적정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치주는 그렇지 않죠. 대다수가 뭐 PER이든지 PBR이 좀 싸니까 사실은 뭐 건설주들이 청산가치 대비 싼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뭐 이건희 커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나라의 집값을 잡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금리라고. 미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나 매크로 변수 중에서 미국 금리를 잘 알고 그러면 주식을 잘 하시면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금리가 낮아질지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아까 이제 매출 채권도 당연히 일리 있는 분석이고 이제 이 분석 보고서를 또 최근에 보니까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많이 냈더라고요. 저는 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다양성이 있고 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고요. 단지 그 반박할 수 있는 또 내용도 전문가라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선은 지금 환경이 금리가 좀 우호적인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반등 나왔던 이유가 거시적인 중추 측면에서 본다면 최종금리로 이제 들어갔지 않느냐.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도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바텀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 HD 현대산업개발을 보게 되면 저평가 국민이라는 쪽이에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그러면 여기만 선방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전년 동기 기준으로 2천억 그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올해 1,900억 나왔어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군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리포트가 분명히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수급세 유입이.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수급 체크를 좀 해봤는데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구두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그 개인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하루 빼고 한 번도 안 샀어요. 올 매도입니다. 그런데 외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하루 빼고 전부 다 샀어요. 완전 또 반대로 가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세가 수급 장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철저하게 이제 그 매매 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걸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며 추세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기대감에 따른 수급 유입이었다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호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HDC 산업개발만 호재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에게 다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건설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거의. 대우건설, 뭐 DLENC, 현대건설. 단지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4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러면 어느 정도 리포트가 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자체 규모, 사업 수주도 있지만, 저는 악재 해소로 보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이 화정 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 기본 보게 되면 이거 외에 예전에 광주도 있었어요, 사고가. 그런데 그거는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번에 2022년 1월에 있던 게 있는데 이게 아직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1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을 해놔서 1년 7개월간 지금 행정처분이 보류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행정저제가 떨어지게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취하게 이거는 직격탄이죠. 이거 소송 사례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그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같은 말인데 이거 엄청 많이 신경 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정말 큰 매크로 변수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문 닫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그렇죠. 그럼 소송 결과를 지금 예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데요. 그렇죠.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금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추적인 여러 가지 네. 데이터 지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PC라든지, 뭐 그렇죠. CPI라든지, 뭐 실업수당 청구가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송에 대한 결과물은 전 다르다고 좀 반박을 자체적인 하고 압제가 싶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올해 보시게 되면 상위 10개 건설사 중 도시정법 사업 중에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10위입니다. 딱 탑 10 안에는 들었네요. 1위부터 6위까지는 뭐 네. DLENC, 대우건설 1위가 이제 포스코 ENC인데 네. 다 조단이에요. 1위는 특히 4조대입니다. 아, 그냥 격차가 크군요. 그러면 10위인 지금 이 산업개발은 또한 1,794억 원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1위랑도 25배 차이가 탑 10의 의미가 별로 없는. 예. 남고 잠깐 뭐 팁을 내서 좀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땅 산 게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건설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토지 매입팀이 따로 있고요. 예. 모델 하우스 팀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살 때 거기 알박기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탁 겁니다. 아,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 말씀드리죠. 그거 누가 책임지냐? 분양가로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웬만하면 적자가 안 나요. 근데 왜 부실기업이 발생되느냐? 원자재 급상승, 그리고 아까 박준희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출 채권 때문이죠. 실제로 카드 대금 결제했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며칠 뒤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환경 자체가 이제 최저금리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내년 6월에 할지 3월에 할지 9월에 할지 이런 먼저 큰 대외 변수들이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지 그게 저는 매크로 변수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가 차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중추적인 것이 아직 본격적인 해결 국면은 아니다. 단지 최종금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왔고 리포트에 좀 우호적인 수급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들어오는 빨간불은 조금 조심스러운 빨간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중에 하나는 워낙에 그동안 소외된 기간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밸류적으로 지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단기적으로 좀 저평가의 매력들, 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사고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악재들이 좀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어느 정도 현재가까지는 올라왔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들 빠진 거에 비해서 이런 그 우려감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됐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자체 개발이 진행이 좀 되면 그에 따른 그 기대감에다가 앞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통화정책 자체가 좀 완화적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선 반영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다른 여타 건설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는 이 종목이 그런 우려감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 행정처분을 좀 받으면서 예사가 실제 급속히 왜냐하면 악화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 전망이 있었는데 네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기 실적도 예상 실적보다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거든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80억인데 아마 600억 나왔나요? 상당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하정 쪽에 사고 난 거 주가 떨어진 것 자체가 보니까 2020년도 1월 12일 날이더라고요. 그때 주가가 25,000원대였어요. 25,000원대에서 계속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봤더니 거의 3,00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2,900. 그걸까지 감안하셔야 되겠죠. 이 회사가 네. 이게 악재는 일단은 그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아파트 국내 쪽에 브랜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로 본다면 타격을 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쉽게 재개발하는 자체 개발은 가능하겠죠. 근데 재개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한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가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그렇죠. 최근에 그 금단지구 붕괴 사고 난 GS건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투표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사고 났던 데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값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안 주겠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내 건설사들이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자체는 이런 그 어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가장 강하거든요. 아파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맞아요.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거의 서울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 중에서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과 더불어서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보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대신 이제 GS건설도 약간 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는 삼성물산이 혜택을 받는다고 봐요. 예. 레미안 브랜드 자체가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 기간 좀 더 내리에 좀 박혀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부분 영업적인 분명히 페널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자체 개발 쪽에 땅을 좀 사놓은 것 자체를 분양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지만 이 회사의 브랜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2,900포인트대였고 그리고 이 종목은 물론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20% 정도 좀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죠. 대충 보면 근데 예사하는 주가는 25,000원부터 떨어졌거든요. 25,000원부터 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2만 원대 정도가 좀 되면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해본다 한다면 근데 여기다 건설업황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걸까지 감안한다 한다면 이 회사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회사 보시게 되면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기관의 응 투자가들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감안하면 종합주가지수 떨어진 부분과 이 회사의 하락폭과 이 회사의 어떤 사고로 인한 어떤 향후의 어떤 브랜드 가치의 손실분을 감안한다 한다면 이 회사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앞서 건설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PER 단위가 쌉니다. 네네. 현대건설도 7배예요. 이 종목이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6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갈 여력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른 여타 건설회사들이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예전 목표 주가는 차트를 좀 보니까 약 18,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목표 주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형성됐던 잠깐 반등 나왔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이때 이제 반등 나왔다가 행정처분이 이제 좀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 있었으니까 결국 영업정지가 영업은 못했고 등록 취소까지 나왔을 얘기가 돌았을 때였거든요. 최악이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거든요. 이 가격대가 18,000원도 언저리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손절 가격은 우리 시청자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손절 안 하실 것 같은데 손절이 필요하다면 13,200원대 정도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광주 사고 때 저도 워낙에 쇼크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는 또 기술적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보내 시청자분께 맞춰가지고 뭐 사고 여파는 벗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상승을 좀 계속 이어가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증권사에서 그 측정한 지금 현재 2만 원 언저리 목표가에 관해서는 그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쪽에 그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 내용만 참조를 한다면. 거기까지 가는 거는 네, 따로 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송 결과가 안 나온다고 전제 조건을 깐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나오면 얘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3심까지 갈 거거든요. 100% 항소심 가고 상고심 갑니다. 몇 년 간다는 거죠. 네, 몇 년 간다는 거죠. 네. 이런 전제 조건을 솔직히 이제 깐 것 같고요. 지금 1심 재판이기 때문에 결과물 나오는 동안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간다. 네. 최악의 행정처분 맞아봤자 영업정지까지 뭐 단기간에 1, 2년 안에 가겠느냐. 이런 것까지 읽고 쓴 것 같은데 안 적은 것 같아요. 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거든요. 이런. 그래서 일단은 보류. 네, 그래서 일단 뭐 한 건데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러면 수급이 지금 한 달 내내 지속됐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그리고 뭐 공미도가 정지됐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드렸어요. 개인 수급이 붙으면 종목이 못 간다. 여기 지금 현대산업개발에 개인 수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수급표를 봤지만 네. 한 달 내내 외인 수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인이 결국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개인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외인들 물량을 받아줘서 이 주도주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건설사를 폄훼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유동성 공급 국면에서 2020년도에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샀잖아요, 많이들. 연끌을 해서. 네. 지금 그 청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정말 약간 금리가 무서워요. 싸면 네. 아파트도 분양가가 낮춰져야 되는데 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끌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맞는데 지금은 그 보유를 하시대요. 우선 보유. 저는 예.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한다면 손실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들어가는 내년 뭐 연말이나 2025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러면 뭐 최대한 손실을 줄이시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HDC 현대 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좀 엇갈리셨어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매도 의견, 김민준 전문가는 보유 의견 이렇게 하셨는데 운용력께서는 목표가를 18,000원 정도까지 잡으셨고 손절가 13,200원입니다. 아직 환경이 아쉬운 상황.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좀 더 시장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들 지금 리포트에도 공개되지 않은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1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재료죠. 서울시 행정처분이 됐을 때 나오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상황들 남겨주시고요. 네.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려주신 분 바로 봐드리는데 대보라님이 올려주신 의류 관련해서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러네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셨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접어든 상황이고 오늘의 상승세도 좋고요. 최근에 10월 23일 날 저점 찍고 24일부터 강한 반등 한번 보여주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10%를 담고 계시는데 기관이 쭉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령님, 이 JS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좀 계속 더 가져가 볼까요? 그 JS 코퍼레이션이 그 OEM 의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영업미역이 있고 한세실업,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가 좀 나중에 상장이 돼가지고 근데 회사는 이제 의류 플러스 본래 회사 본업 자체가 핸드백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핸드백을 만들어가지고 중저가 쪽에 미국의 그 마이클 코스라든가 코치라든가 젊은 사람들 잘 알더라고요. 약간 중저가라고. 부담 없는 가격대. 예. 그래서 그래서 핸드백 쪽에 추정하다가 2020 코로나 정도 전후에서 코로나 때 약진통상이라는 의류 기업이 헐값에 나와가지고 회사가 그 기업을 싸게 인수했어요. 저거 운용님이 다 들은 적 있어요. 그때 잘 샀다고. 네, 그때 520억 정도 인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의외로 의류업종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옷이 그냥 파는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니까 의류가 옷이 안 팔 거로 생각. 외부 활동 안 하니까. 근데 이게 OEM 의류기업 같은 게 오히려 등산이라든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하는 운동들이 치중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급증하면서 회사가 맞아요. 거의 그 520억 정도 투자했던 것 자체를 그 한 해에 다 뽑아버렸어요. 그 정도는 이제 놨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회사가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10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회사가 실적이 거의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이게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아마 이익이 아마 거의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마 320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현재 그래도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아마 820억 정도 되고 단기순이익이 아마 600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 현재 PER 단위로 4배입니다. 주가가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진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지금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관심이 별로 없는데 미국의 최근에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한 소비 시즌에 소비가 좀 될지. 되면 가장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딱 하나 꼽는다면 JS 코퍼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회사가 의류 쪽에 이제 갭이 아마 주 고객일 거예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크리스마스 전후에 연말에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 게 지갑이라든가 이런 핸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맞네요.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실적도 좋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자체는 약간 그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된 모멘텀, 실적 플러스 이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회사 자체로 본다면 주가가 여전히 싸죠. PR이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영업미역이 PR이 4배입니다. 그다음에 한세실업이 또 최근에 주가 올랐지만은 6배, 7배.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영업미역이 더 싸 보이죠. 네. 근데 영업미역은 요즘 시장 자체가 무거운 쪽으로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좀 가볍거든요. 그것도 매력이네요. 그런 영향 때문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를 보면 좀 비싸지만은 예사했던 그 모멘텀으로 본다 한다면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최소한 24,000원 이상은 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잘 나와서 소매 판매가 괜찮다 한다면 그때 주가는 2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2만 2천 원 정도. 예사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보시면 의료업종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이때 뭐 시장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앞서 이제 거의 3,000포인트 언저릴 때니까 그때 2만 8천 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때야 아마 실적은 더 나오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길게 보게 되면 2만 3, 4천 원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만약 소매 판매 지표가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도 고민해 볼 필요지 않겠는가. 단기 대응이 어려우신다 하더라면 2만 3,500원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거든요. 4천 원 정도까지 예산한테 밸류로 본다 한다면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은 가능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류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얼마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샀고, 가방을 많이 사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많이 팔리면 이 종목도 간답니다. 자, 23,500원에서 24,0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커피님께서 종목 진단 남겨주셨는데, 네. 지수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방송 보러 오셨고, 이렇게 지수가 좋아질 때 매수하신 종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필이면, 야. 에코프로 머티를 머티리얼즈? 매수를 하셨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도 오늘 급하게 따라 잡으시면서 96,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5% 이제 담으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좀 상한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민준 전문가님 어떤가요?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이제 장기 성장성은 둘째 치고 네. 뭐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솔직히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항상 모든 게 논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이요? 아니면 2차 전지가 네, 그렇죠. 2차 전지 소재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장기 성장성은 일단 배제시키고 네.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그 질문의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네. 나 오늘 사실 좀 쫓아갔습니다. 먼 곳에 가서 일도 했는데 장기로 좀 끌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비중은 5%입니다. 딱 그 느낌이죠. 네. 성장성 좀 믿고요. 이렇게. 그러면 딱 일목요연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중은 일단 이렇게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범주, 그죠? 내려오면 좀 받을 수 있다. 단지 오늘 쫓아가는 매매는 동의할 수 없죠. 이건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동의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가 이제 42,950원에서 특히 오늘은 상한가를 진입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저녁에 이제 TV방송 프로 나와서 그런 말 했거든요. 이런 쫓아가는 매매는 초보들이 하는 거다. 이건 고수들을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네, 지금 울고 계십니다. 들으면서. 네. 그리고 내일 일단 기술적으로 하락 구간이에요. 주식시장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상봉 뒤에 음봉이라고. 네. 그 기술적. 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접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가 3가지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는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성장성을 좀 알아보죠. 전구체니까. 수산화 리튬하고 이제 전구체를 합친 게 이제 양극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구체의 톤단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팩트적으로 생산 톤수는 약 6만 톤. 예. 네, 5만 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 밑에 다른 기업들 뭐 에코앤드림 이런 데는 10,000톤, 15,000톤. 비교가 안 되는 쪽이고. 그러니까 전구체는 그냥 반론의 여지 없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그냥 노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20만 톤까지 생산을 할 거라고 해요. 목표는. 네, 목표입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김민희 전문가의 저 이야기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건 동의를 하고 말고 안 한 문제가 아니에요. 포스코 그룹주의 포스코 퓨처엠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하고 그 공급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에서 실제적으로 요청했어요. 풍문 보도에 대해서 공시하라고. 네네네. 그걸 지금 1년째 미루고 있어요.
그거 내년 2월에 또 발표입니다. 조금 의심.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 캐파 증설을 해서 정말 생산되는 것과 이렇게 할 거야 계획 내지는 MOU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목표는 높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서울대 갈 거다. 목표는 높게 잡을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의 단기 노이즈가 발생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업이 실적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네. 저는 뭐 2차 전지 장기 성장성을 동의하고 지금에 있는 이 소나기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뭐 6개월 보시는 분, 3개월 보시는 분 각각 다르지만 근데 전구체는 좀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96,000원 갔으니까 아마 시가총액 계산을 안 해봤지만 9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 식사를 옆에 계신 박준현 의원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뭐 듣고만 있었지만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동의할 수가 없고 향후에 이제 장기 투자로 간다 그러면 이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 되겠죠. 지금은 PR이 이제 거의 50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은 비싼 가격 같고요. 내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기 때문에 내일은 신의 영역일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오른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구간에서 장기 투자를 하심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니까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가져가지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6,000원은 너무 높게 네, 저는 어떤 갔기 식으로도 때문에.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좀 내려왔을 때 사자 이거죠. 지금 이거는 뭐 매매의 영역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광기 이용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커피님께서 그래도 길게 가져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이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본인도 내일 아세요. 시장에서 맞아요. 네. 내일 시장에서 잘 매도하시고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타이밍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높게 네. 따라잡으셨어. 인정할 건 인정. 상한가 꼭대기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겁니다. 따라가셨잖아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다음은 덕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NKM이 올라와 있는데 76,000원이에요, 가격대가. 76,000원대면은 올해 만약에 사셨으면은 그때 한 94,000원 잠깐 갔을 때 있습니다. 그 무렵에 매수를 하신 건가?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10%를 담고 계십니다. 사신 때 이후 저희 동그라미도 친절하게 쳐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 내려오다 보니까 또 매물벽도 위에 되게 부담스럽게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약간 조금 분위기가 조금씩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이제 지난주 말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서 NKM이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76,000원입니다. 좀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진단해 드릴 때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남아서 매출이 더 크게 증가되면서 그래서 회사가 특히 이제 미국 쪽의 회사가 그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종목이 3분기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 주가가 분명히 예상은 좀 실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이제 한번 그렇게 진단을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은데 근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아마 1,100억이다 영업이익 한 6억 정도니까 아마 2분기 때 영업이익 150억 났는데 6억밖에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또 75억이네요. 2분기 때 75억 났고 1분기 때 149억 났는데 3분기 때는 6억인가 9억으로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149억, 2분기 때 75억, 그다음 3분기 때는 6억인가 9억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실망스럽죠. 예, 기대를 했는데.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종목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49,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다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예산은 이제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가 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원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예산 원재료 자체가 EMC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석유화학 제품이게 있죠. 근데 네.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예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분기 단위 1,000억이 나오면 어느 정도 고정비가 커버가 좀 되면서 이익이 좀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증가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특히 그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책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원재료 자체가 EMC라는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분석은 추정을 해본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났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는 투자가 어느 정도 대규모 마무리가 좀 됐고 매출액이 좀 증가 좀 되면서 실적 자체는 분명히 턴 어라운드가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해서 어려운 국면은 벗어났다. 다만 이 종목 약점 자체가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 약점 자체가 기관 투자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이유 자체가 이 회사 사업 보고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앞서 제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어요. 보시면 100억 했는데 아직 주식으로 전환 안 된 게 475만 주잖아요. 전환 청구 가격이 26,700원, 26,700원에 70만 주, 28,187원에 8만 주, 그다음에 73,000원에 42만 9천 주, 68,000원에 160만 주 또 있잖아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또 보시게 되면 78,677원에 그렇죠? 전환 가격 행사 가격 78,900원에 110만 주, 대충 합해니까 약 500만 주. 500만 주에 지금 가격대상으로서 앞서 이 외에는 다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보시면 2만 원, 3만 원대 이거 6만 8천 원은 안 나올 거고 7만 원대 이 종목은 어때요? 7만 원 넘어가면 전환세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 못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좀 안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가가 행사 가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으니까 아직 전환 청구를 안 하고 있다. 일부 지금 2만 8천 원대 같은 경우는 전환 청구 기간이 맨 위에 보게 되게 되면 70만 주 같은 경우는 26,700원인데 전환 청구 기간이 2022년 5월 13일부터인데 지났잖아요.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실적이 만약에 지금 3분기 때 확 떨어진 것처럼 4분기 때도 안 좋게 나오면 이 전환사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도 이익이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자금을 줬으니까 지금도 이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면 얘들이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니까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이 회사 발행주식수의 몇 프로냐? 발행주식수에 앞서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현재 발행주식수가 1,600만 주입니다. 1,600만 주인데 500만 주니까 상당히 많아요. 30%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못 받는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작게 잡으셔라. 그래서 매도 목표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3분기 쪽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4분기 쪽이 좋게 나오면 내년도 2월 달 정도 발표되겠죠. 그때 가야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현재 목표 주가는 올해 한 9월 달 정도 형성됐던 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목표 주가로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덕자님께서는 엔캠으로 손실 최대한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입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G 현대건설기계고요. 건설기계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30%인데요. 30%. 아, 이 현대건설기계는 언제쯤 올라올지가 궁금하세요. 언제쯤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손절을 기다려야 될지 하고 계시고. 궁금한. 알겠습니다. 이 현대건설기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궁금한 게 이걸 시청자님이 직접 고르셔서 사셨나요? 아니,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사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어떻게 안 될까 했는데 그냥 속지없이 내려서 대처를 못했어요. 시장님, 제가 혹시 제 방송 보시나요? 가끔? 예.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 구력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유튜브들도 좀 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청자님만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구간에서 뭐 240에선 이 언저리에서 기술적인 걸 좀 보고 이쯤 되면 조정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요. 240.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이 또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1,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대응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시장에 이렇게 이팔 전쟁도 나고 지정학적 리스크 대외 변수들이 막 발생되면서 결국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 자체를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종목이 내려갈 수도 있다. 내가 주식시장의 본질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근데 앞으로도 이
내가 기간 투자를 하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뇌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뭐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뭐 3분기 실적이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뭐 중공사에서 너무 어려운 용어 썼던 리스토킹 뭐 수요 이런 부분 홀세일 부분을 썼는데 그 부분은 뭐 너무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고정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수요가 좀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원래대로 좀 돌아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비싼 쪽이냐? 그렇진 않아요. 2024년 기준으로 PER 6배 정도고 PBR이 0.6배니까 밸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도 주고 있고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조금 충격파가 있지만 내년에 완만하게 좀 회복 구도로 간다. 원래 이제 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좀 상고하저거든요. 네. 하반기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예. 단지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그 진압적 리스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뭐 사우디 쪽도 있고 모멘텀인데 실질적으로 뭐 전쟁이나 좀 종료되어야지 가서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부분은 미지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텀도 쉽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고민하신 게 손절을 좀 해야 되나 손절을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기간 행보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빠르게 가진 않는다. 이 종목은. 시장이 지금 주도주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완만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지금 이제 단가가 65,000원이시거든요. 무난하게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유해라. 그래서 이제 6만 원 정도면 우리 시청자님의 손실 폭이 6% 정도 되실 거거든요. 그때 가면. 네. 그러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잘 빠져나왔구나. 주식하다 보면 왜 안 물리겠습니까? 잘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6만 원까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따로 뭐 손절할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다. 단지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기다리시면 그래도 손실 많이 줄일 수 언제까지 있다.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기한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점쟁이가 한번 들어보시죠. 기한까지 맞추셔야 네, 됩니다. 알려주세요. 주시장에 뭐 속도를 대입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고요, 시장님. 그러겠죠. 연말 장세니까. 근데 이제 뭐 현대건설 기계가 보시게 되면 올해도 제가 봤을 때 돈 잘 벌어서 배당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잠깐 들어가 보면 현대건설 같은 건설기계 같은 경우 작년에 1,750원 배당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작년에 1,700억, 올해 3,000억이거든요. 지금 이거 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현대건설 기계 오해하지 마시고 2,000원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연말 때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회복될 것 같고요. 네. 뭐 아니면 5만 원 언저리 정도. 그리고 내년에 전쟁이 좀 종식되면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서 가치주들이 좀 부각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여름 정도에는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직격탄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정지가 풀리더라도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한 내년 여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서히 회복된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희망 잃지 마시고 한번 네, 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기계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최대한 봐드립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SKC고요. 96,000원에 10%입니다. 네, 요즘 뭐 SKC가 뭐 팡팡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사셨습니까? 네, 최근에 구매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셨던 이후로 이제 좀 더 수익의 구간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KC와 관련해 가지고 가격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가 됐을 때가 만약 추가 매수가 된다면 그 가격 전략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가 매수 하시면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실게요?
지금 현재 10% 있는데요. 예. 10% 정도를 더 늘려서? 더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를 보고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한 20% 정도요. 20%면 약 12만 8천, 13만 원 정도. 그렇죠? 네. 올해 고점은 12만 2천 원이었네요. 그래서요. 이 종목을 특별하게 뭐 매수할 만한 특별하게 딱 하나를 꼽는다 한다면 그 예상합니다. 동박기업이니까 2차 전지 산업, 동박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네. 그걸로 매수하고 싶다는 거죠, 이세요. 네, 네. 아직 예사가 동박 쪽에 지금 여전히 적자죠. 이번 그 3분기 때 한 450억 적자 많이 났죠. 네. 여전히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자 좀 많이 나왔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반대다. 일단 먼저 그렇게 전제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은 이제 그 동박 기업이지만은 매출액 단위로 따지면 동박 쪽 관련된 매출액 비중을 봤더니 현재까지 3분 기준해 가지고 30%밖에 안 됩니다. 예사 전체 매출액의 그 70%는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주요 제품이 자동차와 내장재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PO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전이라든가 쪽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산업 쪽에 다양하게 들어가요. 이 회사가 이제 비싼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효성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효성은 다 분사가 좀 됐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회사가 코롱인더라는 회사와 이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실 때 코롱인더랑 딱 이 회사의 실적을 딱 비교를 해보세요. 이 회사가 주가가 얼마만큼 동박산업과 관련된 성장 프레임이 반영되어 있는지. 참고로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4조 원이고 코롱인더가 시가총액 1조 원대일 겁니다. 코롱인더가 2025년도에 영업이익 목표가 3천억이에요. 이 회사도 2025년도에 영업이익 목표가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전망치로 따지면. 올해는 적자인데. 근데 시가총액은 4배 차이 난다. 그러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박산업과 관련된 성장성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동박이 얼마만큼 이익이 낼까? 이 회사가 내년도는 약간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은데 동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합니다. 구리 가격에다가 약간 그 가공을 해가지고 아마 그 원재료가 구리거든요. 그러면 예사 같은 경우도 구리 가격이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구리 가격이 낮은 상태인데 특별하게 지금 아직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이 좀 됐다. 최근에도 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권사 두 군데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후자 쪽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B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14만 원,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8만 4천 원. 동박이 공급과잉 상태다. 그런 전망이 나온 상태인데 주가는 후자 쪽에 반응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효과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12만 원을 크게 무상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대 매수는 반대고 오히려 현재 10% 갖고 있는 거 차익을 좀 실현하고 사는 것 자체는 다시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목표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11만 원입니다. 11만 원대 정도에서 파시고요. 일단 사지는 마세요. 일단은 여기 추가모에서 반대고 11만 원 정도에서 한번 파시고 그럼 이거 다시 내려옵니다. 현재 시적으로 봐서는 장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지는 않겠지만은 주가가 뭐 10만 원 크게 상향할 것 같지는 않아요. 팔고 나서 만약에 9만 원, 10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든가 그때 다시 10% 산다든가 더 내려오면 5% 10% 더 내려서 20% 정도까지 10만 원 아래에서 늘리는 전략 가능한데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6만 8천 원대에서 지금 거의 지금 40%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목표 보유하고 있는 거는 11만 원대 매도하시고 다시 주가가 만약 10만 원 아래로 내놓는다 하더라면 매도한 주식을 10% 더 사시고 그다음에 더 내려오면 15% 20% 정도까지는 10만 원 아래에서 늘리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갖고 계신 거는 수익이 나실 수 있고요. 10만 원 밑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내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C였습니다. 네, 오늘은 1부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네.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갈 거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은 칩셋 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칩셋 오늘 25% 급등한 종목인데 그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 고점 어디까지 높여갈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